자, 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이제 한국 문화의 4강의 두 번째 시간, 한국의 사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 앞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종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현대 지금 이제 한국이 어떠한가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은 모든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유교, 그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무교, 그다음에 기독교, 뭐 민족 종교, 민족 종교 안에 이제 뭐 이를테면 대종교라든지 증산교라든지 그다음에 천도교라든지 원불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도 이태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도 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만큼 어떠한 모든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가도 굉장히 드물지요. 드물고 어, 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의 분포 역시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교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국가가 탄압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죠.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게 국가의 시책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그 대한민국의 사상 문화의 특징은 뭐냐를 봤을 때, 먼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음양오행 사상입니다. 음양오행 사상. 그럼 음양오행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음양이죠. 음양과 오행으로 해가지고 우주와 인간을 설명하려는 어떤 사고 방식과 그 사상 체계를 음양오행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 자체가 음양 그러니까 남성을 양이라고 하고 여성을 음이라고 하고 하늘을 양이라고 하고 어 땅을 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지죠. 거기 천지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인간이 끼어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자가 만들어진 구성 원리를 놓고 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양오행이라는 것 자체가 동양적 사상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지요. 특히 이제 이쪽 동북아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국도 이 음양오행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양오행 사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시아 쪽의 어떠한 그 사상 체계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음양이라든지 그다음 오행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떻게 운동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섯 가지로 나눠 놓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주의 어떤 법칙,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고방식과 그 사상 체계를 음양오행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왜 만들었느냐 했을 때 이러한 사상 체계를 통해 가지고 자연, 그러니까 인간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자연의 리듬을 잘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음양오행 사상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 사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물이라는 것이 음과 양으로 나뉘고 음과 양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을 하면서도 서로 상호 교감을 통해 가지고 만물을 탄생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 만물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키고 소멸시키고 하지만 다시 이런 거죠. 우리 그러니까 자연 대상물이라는 게 태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을 놓고 봐도 인간이라는 것이 탄생과 더불어서 성장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게 죽고 나면 또 다시 뭡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 그렇게 되다가 또 다른 탄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순환 논리 안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바로 음양 오행 사상의 기본들이죠. 그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 양이라는 것은 음을 변화시키는 동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낮이라든지 하늘, 해, 정신, 남자, 삶, 바깥, 오른쪽 이런 것들을 양이라고 본다면 음이라는 것은
양을 받아가지고 만물을 창조하는 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동적인 게 양이고 정적인 게 음이죠. 그래서 음은 밤에 반대되는 낮에 반대되는 밤이죠. 하늘에 반대되는 땅, 해에 반대되는 달, 정신에 반대되는 물질, 남자에 반대되는 여자, 삶에 반대되는 죽음, 바깥에 반대되는 안, 오른쪽에 반대되는 왼쪽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립되는 개념들을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양 오행의 핵심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국인의 정체성 이야기를 할 때 한국인들은 조화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말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음양오행 사상에 녹아있는 것들입니다. 음과 양을 통해 가지고 조화를 중시하는 것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행에서 나오는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5가지 법칙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행이라는 것은 기운이 취산하면서 순환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취산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취산이라는 것은 모이면서 흩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의 기운이라는 것은 5가지 법칙인데 행 움직이는 거죠. 그런 그 움직임 안에서 모이고 흩어지는 것과 순환, 돌고 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모든 사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상생,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생,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고 상극이긴 하지만 그러한 상극이라는 것들은 또 조화를 통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이제 길흉화복, 길하고 흉하고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그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게 바로 음양오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음양오행 원리의 적용이라는 것은 하늘, 사람, 땅, 삼재에 천지인에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음양오행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 하늘을 다루는 학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라 그러거든요. 그럼 사주팔자라는 것은 이 천문학을 통해 가지고 그 천문학 안에서 별자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주의 기운을 읽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주라는 것이 타고났다라는 것이 사주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할 때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면 월, 달월, 불화, 물수, 나무목, 그 다음에 쇠금, 그 다음에 흑토, 날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7일을 갖다 구성시키는 그 7가지 어휘들을 놓고 보면 이 자연 만물을 갖다가 모두 표현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에게도 그러한 그 만물의 기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주학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너는 화의 기운을 타고 나가지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는 수의 기운, 물의 기운을 타고 나가지고 뭔가를 모두 다 잘 융합시키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사주학입니다. 사주학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고난 운명이라는 것을 어떤 학문적인 그러니까 음양오행 원리에 기대어 가지고 학문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풀어낸 것들이 사주학이죠. 더불어서 이제 풍수학이라는 것은 땅을 다루는 학문이죠. 땅.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기라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기운이죠.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 살아있는 곳을 가게 되면 그 집이 그러니까 길한 집터, 흉한 집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흉을 갖다가 그런 땅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땅 한 군데에다가 계속 농사를 짓다 보면 뭡니까? 비료를 안 주면 그 땅의 기운이 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농사가 잘 안 돼 버리죠.
그럴 때 뭡니까? 이제 비료를 줘야 되는데 화전민이라는 것은 그 비료 주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땅의 기운이 좋은 것들만을 찾아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화전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땅에는 그 기운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생기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풍수학이라는 것은 그러한 생기가 있는 땅의 자리를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의 어떠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조금 이따 이제 풍수 사상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집터나 무덤터를 정할 때도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 우리가 이제 남향집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남향집이 좋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자연 발생학적으로 본다면 남향집이 일단 햇볕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잘 통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살기가 좋다라는 거죠. 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들이 일종의 풍수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한의학이라는 게 있죠. 한의학. 한의학은 이제 서양 학문에 비해서 이제 동양의 어떤 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 체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 그러니까 여기 보시듯이 수, 화, 목, 금, 토 그러니까 물의 체질, 불의 체질, 나무의 체질, 금속의 체질, 흙의 체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체질에 따른 신체에 기운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잘 돌게 해주는 그러니까 침을 맞는다는 것은 그 기운을 잘 돌게끔 혈자리를 자극해가지고 그 기운을 잘 돌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거든요. 침을 맞는 행위 자체가. 그게 이제 한의학의 기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한의학이라는 게 이런 거죠. 현대의 의학 체계 안에서 서양 의학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서양 의학이 어떠한 의학 체계 안에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양 의학이라는 것도 역시 그 역사성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한의학이 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외면을 받게 된 측면은 발전이 좀 없었지요. 물론 이제 젊은 한의학자들이 어떠한 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의학이라는 것이 그 기운이라는 것을 통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신체 장기의 기운, 체질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에 부딪히게 되죠. 그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비과학적 요소들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침을 맞는 행위 자체가 비과학적이라고 그러니까 혀를 뚫어준다라고 한의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서양의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것이 무슨 비과학적인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고 평가절하돼 버린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어, 연구했겠죠. 한의학에서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의학을 하시는 분, 한의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그렇죠. 동의보감에 의하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것이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이라는 의학서가 어떤 만병통치약같이 돼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을 이야기할 때 허준의 동의보감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절대적인 어떤 의학서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한의학이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에 와가지고 한계에 부딪힌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한의사분들이 계시면 제 이제 이 의견에 반기를 드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 사견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의학이 이제 예전에는 그 보약을 많이 지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보약이라는 것이 유통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어떤 약재가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비쌌죠. 한편으로 본다 보약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서
한의학이 좀 멀어지게 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걸 좀 더 투명하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아이고, 어느 순간 이렇게 되다 보면, 아니, 저 한의학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홍삼 제품이 너무 잘 나와버리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홍삼 제품의 기능과 성능이라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굳이 보약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그 보약에 너무 의존해 버린 것도 있죠, 한의학이.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예, 조금 외면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한의학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의학이라는 것도 역시 음양오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풍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음양오행 사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음양오행 사상의 바탕을 둔 풍수학이라는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풍수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들어가 보면 풍수 사상이 있죠. 그래서 풍수설이라는 것은 음양론과 오행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역의 체계를 주요한 논리 구조로 삼아가지고 길한 것을 추구하고 흉한 것을 피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리과학이죠. 그러니까 흙의 기운을 앞서 말씀드렸지. 흙의 기운을 생기의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는 기운이 있는데 그게 생기, 살아있느냐 아니면 점점 죽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고 더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길이라고 보면 흉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땅의 기운이. 그런 것들이 흉터라고 하죠, 우리가. 흉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나가는 게 이제 풍수학의 기본이라고, 풍수설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풍수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풍수설의 구성은 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방위, 사람, 이렇게 네 가지를 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풍수에서의 어떤 생기라는 기운이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추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다스려야지 되는 것이고 그 더군다나 이제 집터나 무덤터를 잘 잡아야지만 어떤 인간의 기륭화복 그러니까 안녕을 도모하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풍수지리에 보면은 물을 만나면 풍수가 멈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의 기운이 흐르는 곳에 자게 되면 몸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의 기운이 흐르는 그 곳에 자게 되면 자고 일어나도 온몸이 편하지가 않고 어,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이 뭐 보셨겠지만은 이렇게 그거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철막대기 두 개를 들고 그 이렇게 사람이 막 걸어가는데 물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데 가게 되면 그것이 막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겠지 뭐 그런 것들이 풍수지리학의 어떠한 그 그러니까 땅의 기운을 읽어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의 그 명칭을 잘 모르겠네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풍수지리학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도 보면 그 예전에 이제 한참 유행했던 게 그 강시 얘기를 다룬 강시 선생이라든지 뭐 이런 강시류 그러니까 귀신이죠 강시는 그 귀신의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를 다룰 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도교 복장을 한 도사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도사들이 굉장히 풍수를 많이 따지죠. 어, 그래서 그 도구들 풍수에 쓰이는 도구들을 많이 거기서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나침반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땅의 기운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좌청룡 우백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좌청룡 우백호가 풍수 지리학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인데 좌청룡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산의 기운을 놓고 봤더니 좌측으로는 그 청룡의 기운을 그 가진 산이 이렇게 둘러져 있고 우 쪽으로는 백호의 기운을 가진 호랑이죠. 하얀 호랑이의 기운을 가진 그 산의 형태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묘자리를 이렇게 잡아요. 그 잡을 때 보통 이제 자청룡 우백호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묘자리를 잡을 때 좌쪽으로는 산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 우측으로도 산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 앞에는 물이 보이는 게 좋다거든요. 이렇게 멀리 봤을 때 이제 물이 보이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남향으로서 볕이 그대로 쭉 들어오는 그러한 묘자리가 우리가 이제 보통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묘를 그러니까 잘 쓰면 그 후세의 사람들이 길하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조상묘를 잘못 썼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상묘를 잘못 썼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파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그 안 좋은 일이 막 자꾸 생기다 보면 그 묘를 옮기려고 묘 아니면은 어떠한 그 개발에 의해 가지고 도시 개발에 의해 가지고 묘를 이장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묘를 이장하려고 그러니까 묘를 이렇게 파보면 그 안에 이제 그 주군이의 사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체를 보면 좋은 곳에 그러니까 그 땅의 기운이 좋은 곳에 묻혀 있던 사체는 백골화가 잘 돼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잘 묻어 있는데 그 이제 안 좋은 그 기운이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 사체 곁에 물의 기운이 흘러가지고 그 되게 습한 것들이 있습니다. 습한 곳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그래서 거기에 묻혀 있는 사체들은 제대로 썩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어떤 학문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자연 과학에 기대어 봐도 사람의 사체를 비롯한 어떤 동물의 사체든 그 썩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양지 바른 곳이라 그러거든요. 양지 바른 곳이라는 건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지라는 것은 햇볕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햇볕이 잘 드는 곳은 우리가 그냥 옷을 널어놔도 잘 마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지는요. 옷을 널어놔도 축축하고 제대로 습기가 계속 남아가지고 눅눅하고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풍수학이라는 것도 그런 데에서 이제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강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묘자리를 잘못 썼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를 묘를 파보면 그렇게 조상의 어떠한 그 사체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사상에 대한 한국인들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깊게 뿌리 박히게 됐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인식 속에 뿌리 박히게 되다 보니까 이사를 할 때도 그런 것 길이를 잡는다. 그다음에 흉일에는 이사를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이사와 관련된 이제 그 풍수적인 측면들도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죠. 그 남향집을 굉장히 한국인들이 선호하거든요. 그럼 남향집을 왜 선호하느냐? 그러면은 과학적으로도 남향집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단 따뜻한 햇볕이 잘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한다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남향이라는 것은 남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집의 방향이.
그래서 한국인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 남향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강변에 아파트를 이렇게 한강이 보이는데 아파트를 짓더라도 한강의 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한강 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남향을 선호하다 보니까 남쪽으로 그 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베란다가 가게 만드는 것 때문에 집이 에, 한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본 집들도 많았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거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남향 선호 때문이죠. 그럼 왜 한국인들이 남향을 선호하느냐? 풍수 사상이죠. 일종의 풍수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풍수 사상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당나라의 풍수 사상이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들어오면서 좀 더 세계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통일신라 말에 어떤 도선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풍수사상의 원조로, 그러니까 도참사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흥망을 어떤 풍수와 연결시켜서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역시 털을 어디에다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영향으로 바로 이제 한양천도죠.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로 개경해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풍수사상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무학대사가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고려가 망했기 때문에 고려의 수도로서의 기운이 다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이 생하는 한양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 해서 한양 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조선. 그러다가 이제 17세기를 기점으로 이제 음택, 무덤을 어떻게 잡느냐로 핵심이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풍수 사상이.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무덤을 어떻게 잡아놓느냐가 그래서 중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에서 조선의 전기를 끊겠다는 의도로 전국의 명상과 혈에다가 이제 못을, 이 대못을 막 아니 대못이 아니죠. 이 쇠로 된 못을 갖다 막 받고 그쪽에다 길을 내버리죠. 혈자리를 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일제가. 아주 나쁜 짓을 했죠. 그래 우리나라의 좋은 명산이라고 하는 데 가면 일제가 그 저질렀던 그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복원을 시켜 놨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게 정말 그러한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현대에 이르러가 지금 한국의 정신세계에 이제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생활문화에도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종교와는 또 무관한 겁니다. 종교와는.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이 풍수 사상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 안에 사상 체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저에.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효사상이죠. 효사상. 그래서 효라는 것은 부모라든지 혹은 조상을 언제나 공경하고 존경해야 한다. 또한 사랑으로서 최대의 정성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효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특히 이제 이 효 사상이 강하죠. 그래서 효를 어떤 인간이 지켜야 할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상이 바로 효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교의 어떤 기본적인 덕목이지만 유교권 국가 중에서도 한국이 어떤 이런 것들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생존해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뒤에도 부모와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도덕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 숭배 사상으로 조상이고 신이고 그러한 신인 조상을 공경하고 해야지만이 집안의 화평함과 융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상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고부 갈등,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를테면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에도. 그러면은 이제 가장 큰 명절이 추석이나 설이지 않습니까? 그럼 추석과 설에 제사를 올리거든요. 조상에게. 그럴 때 정말 좋은 것들만 올리는 겁니다. 왜? 조상이 죽어서 신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대하게 차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리는 과정에서 며느리들이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어, 각 집안들마다 좀 많이 간소화됐고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 간소화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제사라는 것을 모시는 행위 자체를 물론 이제 집이 기독교인 경우에는 그 제사를 지내지를 않죠. 그리고 저기 장례식장을 가봐도 기독교인의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제 절을 하지를 않죠. 그 절을 하는 행위 자체가 죽은 이를 갖다 추모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인들이 절을 하는 행위는 일종의 종교 의식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행위들을 삼가하게 되는 거죠. 삼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적인 그 행위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국의 어떤 전통 문화 측면에서 본다면 장례식장 가서 절을 하는 행위라든지 혹은 장례식에서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일종의 그 조상 숭배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효 사상의 기본이 효 사상이죠. 일종의 기본에 깔고 있는 게. 그래서 죽은 조상의 그러니까 죽은 조상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 무덤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무덤에 명절 때 가가지고 절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석이라든지 설날 가게 되면 성묘를 간다 그러거든요. 그럼 성묘를 간다는 게 그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한국에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효 사상에 기반한 조상 숭배 사상의 일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선비 사상이죠. 선비 사상. 그래서 이 선비라는 것은 어떤 조선시대의 선비죠. 그래서 청렴하고 지조를 중시하는 것이고요. 어떤 처지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고고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뜻하죠.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늘 학문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선비 정신이라는 것이 이 선비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단 의리를 지키고 절개를 중히 여기는 도덕적 인간을 굉장히 중시하지요. 더불어서 조선 왕조의 어떤 지도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에 입각한 지배계층의 생활 신조로서 조선을 이끌어온 이상적 문화 유형의 하나로 선비 정신을 받듭니다. 더불어 한국의 전통적 인간관으로서 한국 사상과 철학의 어떤 중요한 맥을 형성하게 있고요. 선비 정신을 가진 선비는 한국인들에게 어떠한 존경과 사모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졌죠. 물론 이제 이 선비 정신이라는 것이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크게 그러니까 강조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식민사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식민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일제 치하 한국을 지배하면서 한국인들은 안 돼라는 그런 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가시고 자신들의 지배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그 식민사관 안에 선비들을 비판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비라는 것이 어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청렴 결백, 그 다음에
고고, 그 다음에 학문을 가까이 하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긍정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비들은 매일 놀고 먹었다는 거예요. 놀고 먹었다.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선비들은 놀고 먹고 자기가 어떠한 출세를 위해서 한국말을 하다 보니까 집안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집안 신경을 안 써서 집안이 어떻게 그러니까 실생활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도 안 하든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다라는 식으로 폄하를 시켜놓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선비라는 그 직책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조선시대에, 이를테면, 그러니까 상민부터 계급이 4계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반 계급, 4대부죠. 4대부 양반 계급, 중인 계급, 상인 계급, 그 다음에 천인 계급,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거를 이 상인 계급부터 볼 수가 있었거든요. 상민 계급부터. 그것은 그 제도적으로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선비들이라는 것은 그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과거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그 과거에 급제한다라는 것은 결국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벼슬길에 나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입신양면이죠. 출세를 해가지고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입신양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선 시대라는 것 시대 자체가 자신이 어떠한 입신양명을 통해 가지고 관리로 나아가게 되면 부가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부가 따라오게 되고 자신의 어떤 지위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비들은 그러한 그 일종의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생들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고시 준비생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고시 준비생이 뭘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로 나아가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그 논리가 얼마나 허술하냐면 게으르다, 그 다음에 놀기를 좋아한다, 이게 아니죠. 그들이 여기 보시면 청렴결백이라는 것은 관리라는 건 깨끗해야 되죠. 그리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조를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품위를 잃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신을 고고하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속, 돈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문, 글 읽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선비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선비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이 이제 그 관리의 길을 선택을 했다면 그 관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게 선비거든요. 그럼 그 선비라는 것은 노력하는 과정 안에서도 그러한 품위를 지키면서 이를테면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선비 정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선의 어떠한 그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 토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본 정신 토대가 한국인들의 사상 체계로서 면면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거죠. 공직자는 청렴결백해야 돼. 청백리상이라 그러거든요. 청백리상을 가장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청렴결백해야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 그리고 의를 중시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 의를 중시한다는 건 뭡니까?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관리의 기본 아닙니까?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세속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을 밝히게 돼버리면 나쁜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일반 민중들에게 그 해가 그대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공직자의 공직 기강에 대한 그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게 선비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선비사상이 한국의 어떤 정서로 사상으로서 사상 체계로서 남아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실학사상이죠. 실학사상. 그래서 이 실학이라는 것은 조선 후기의 어떤 경세치용, 이용후색을 목표로 해서 주자학이 지니지 못한 현실주의 입장에서 각 분야의 실천론을 전개한 사상적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세치용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용후생이라는 것은 결국 생활을 좋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국민들의 생활을. 그러니까 이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좋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성리학이라는 것이 어떤 조선의 건국 이데올로기로서 학문적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뭡니까? 좋은 국가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한계라는 것은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전에는 약하다는 거죠. 실전에는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실전에 강한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실학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학은 양난 이후에 성리학적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죠. 그래서 경세치용학파는 이익이 중심이 돼가지고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농촌 생활의 어떤 안정을 토대로 한 제도 개혁을 주장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용후생학파가 있죠. 그게 박지원을 중심으로 있죠. 그래서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 혹은 생산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용후생학파. 그다음에 실사구시학파가 또 있죠. 그래서 김정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서라든지 금석 등 실증적인 어떤 고증을 해가지고 순수 학문 그 자체를 갖다가 추구하자. 이게 이제 실사구시학파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유파가 이제 그 실학의 유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실학의 어떠한 특성이라는 것은 결국 비판성을 가지고 있죠. 우선 기존에 있던 폐쇄적인 권위라든지 혹은 사회 모순을 비판하면서 학술과 사상에서의 어떤 개방적 태도들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개혁성의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군주제를 대신하여 민의 협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민중의 의견을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시하는, 그러니까 민의 협제 등의 어떠한 사회 문제에 대한 개혁을 갖다가 주창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체성, 사회 문제를 주체적으로 반성하고 대응하면서 사대주의, 그러니까 사대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것들을 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문화유산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을 강조했던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실용성 측면에서 보면 학문의 관심을 현실적이고 주체적인 것에 두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실증성 측면에서는 학문 연구 방법을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것으로 채택을 했다는 그러한 측면이 실학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과 개혁과 주체와 실용과 실증을 중시하는 게 실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실학의 한계가 있죠. 중심 인물들이 실학의 이상을 실현시킬 이를테면 힘이 일단 없었고요. 주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떠한 그 실질적 주류로서 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만한 그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이론 틀을 제대로 마련해 놓지 못했죠. 그러니까 경세치용이라든지 이용후생은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체계적 이론 틀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천을 해야 돼라는 것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그들도 역시 뭐냐면 결국은 실학을 얘기했지만 유학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생활의 편리성을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급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식의 사고를 가지다 보니까 누가 그걸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따위를 중시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계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실학 사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선도 사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선도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선도거든요. 그럼 도교죠, 도교 일종의. 그래서 신선이 돼가지고 장생불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는 그런 불사를 위한 수련 방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도의 어떤 그 조종, 그 믿는 대상이 환인, 환웅, 단군이었죠. 그러니까 환인 그 단군 신화에 보면 환인이라는 것은 하늘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환웅은 환인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환웅이 인간 세계로 내려와 가지고 곰에게 하고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참으라 해 가지고 웅녀가 인간으로 환생되니까 그녀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게 단군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선도 사상의 핵심에는 천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하늘로부터 점지를 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선도 사상이라는 것은 홍익인간,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 홍익인간의 정신은 지금 우리나라 어떤 대한민국의 교육 안에도 교육제도 제1조에도 들어가 있고요. 헌법 정신 중에 하나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그 다음에 천손사상.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삼신사상. 환인, 환웅, 단군을 삼신, 세 명의 신으로 여기는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한국의 선도사상은 전통 사상을 바탕으로 외래의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해가지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유불선이 일체화되어서 융합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불교, 선, 도교죠. 그것이 합해져 가지고 선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더불어 그 한국 선도 사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인간과 신, 사물이 결국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뭡니까? 조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라는 것은 이 선도 사상에도 드러나듯이 조화를 중시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조화를 중시하는 것. 그러니까 앞선 사상 체계 안에서도 보면 뭡니까? 음양오행 사상이라는 것도 뭡니까? 조화를 중시했죠. 조화를 중시했고. 그리고 풍수지리 사상이라는 것도 풍수사상이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땅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땅의 생기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이 그러니까 땅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그 땅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인간과 땅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서 효사상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조상 숭배 사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조상 숭배라는 것이 조상을 신으로 모심으로써 그 조화로운 인간 세계 안에서의 조화를 갖다 강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한국의 어떤 정서적 측면에서 기본 바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어떤 주체적 자각에 의해서 밝혀진 사회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타자를 중시한다는 거니까 타자를 중시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중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조화로움이 추구되는 겁니다. 한국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 선도 사상은 그러니까 어떠한 수련법으로서 그러니까 심신 인간의 몸과 마음을 심신하는 수련법으로서 계승 발전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정도로 어떤 한국의 어떤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이 시간이 또 이렇게 너무 많이 오버가 돼 버렸네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말고 그 첨부해 드리는 파일에 보면 유튜브로 두 개의 것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한국 민속문화의 뿌리 무 해가지고 그 무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 민속문화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인들의 어떤 정서와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는 논 그 유튜브 링크를 제가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둘 중에 하나만을 제가 올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하나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보시면 한국의 어떠한 종교 문화와 사상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4강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